정확하지는 않지만 남편은 누군가에게 오늘은 갈 수 없다, 내일 아침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휴대폰을 거실에 놓고 잤습니다. 제가 말을 모르니 봐도 상관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만 모를 뿐이죠. 그렇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관계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부터 만난 것 같더군요. 저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남편의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번역기로 남편의 대화를 확인해 보았죠. 휴대폰 메시지 속의 그녀는 남편의 현지처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니던 때부터 그녀와 함께 지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부인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려보니 제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 결정되자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 또한 제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말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말한 내용도 있더군요.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이곳에 그의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인 지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말을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네 남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분명히 이상한 놈일 거라고. 지연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거 잡아서 이혼해야지 무슨 소리야. 영화야, 우리 아직 20대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증거를 잡아.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 사람들인데. 지연이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다니고 있던 지연이는 가이드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가이드가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리고 그 가이드가 소개해준 현지 브로커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 옆 동네로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의 차를 본 곳이 그 여자의 집이더군요. 남편은 출근 후 2시간 정도 회사에 머물고 그 후로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오곤 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후 2시간 정도 회사에 머물고 이후로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중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그녀는 이곳에서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는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가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이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달에 걸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며 숨지고 지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늘 같았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절이 되어 남편과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4박 5일의 일정이었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2주를 지내다가 돌아오기로 했죠.
남편은 제가 한국에 좀 더 머물다 오는 것을 아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좋았겠죠. 그녀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께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에게 맡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힘들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한여름에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니? 내가 그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겠지. 나는 이제 네 시아버지와 그만 살 생각이다. 그런데 너를 이 지옥에 두고 갈 수가 없구나. 민호는 평생 지 아비가 그러는 것을 보고 자란 놈이야. 지 아비만 무서워했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한 번도 내 편인 적은 없었다. 이 집 남자들 독한 사람들이야. 어설프게 이혼하자고 했다가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테지. 그놈이 때릴 때마다 증거를 모으거라. 네가 돌아와 소송을 할 때부터는 내가 널 막아주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게 얼마나 되었든 내가 지원해주마.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간 것이었고 현지에서 증거를 모으는 데 필요한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찌검도 모자라 현지처에 대한 사실까지 알고 난 뒤 정말 기막혀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소장이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겁에 질려 어찌할지 모르는 저를 시어머니가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남편과 산 기간이 6년여밖에 되지 않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40년을 맞고 사는 시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시아버지의 모든 정신은 시어머니와의 소송으로 쏠렸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돈과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수준으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모아둔 사진과 여러 장의 진단서 덕에 결국 어머니는 집안과 기업에 대한 비밀 유지 조건으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의 5층 빌딩 한 채와 돌아가실 때까지 쓰지 못할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 이혼하셨죠. 자유의 몸이 된 어머니께서는 경기도에 마당이 예쁜 집을 지어 앞마당에 꽃밭과 뒷마당에 텃밭을 일구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사실 그 사이 전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소송이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것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때문에 일이 꼬인 것 같더군요. 현지처는 현지에만 두라고요. 사실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긴 하죠. 전 남편 역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 계속 두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래도 아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한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하고 그 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곳에서 세금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큰 과징금을 내야 해서 인도네시아 지사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한국에도 올 수 없고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남편은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시아버지 회사의 세무조사 관련된 기사를 봤거든요. 시아버지 회사가 그동안 인도네시아 지사를 이용해 돈을 세탁해 왔고 누군가의 꾸준한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고 써 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은 오랫동안 조사도 받고 추징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혹시 시어머니가 제보하신 게 아닌가 싶어 슬쩍 여쭤봤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네요. 저는 지금도 주말이면은 어머니를 찾아뵙거든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난 시간에 대해 서로를 보듬고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과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죠.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배웠으니까요. 아직은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